안녕하세요. 업둥이입니다. 1월 13일부터 책 읽기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읽을 책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자기계발서입니다.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다루어진 에세이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손원평 장편 소설 아몬드라는 책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은 여성이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이고요. 이 아몬드라는 소설은 2017년도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소설입니다. 이 책 역시 현대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몬드라는 책의 주인공은 얼굴 보시면 아주 무표정하죠. 써 있는 글은 공감 불능 사회, 차가움을 녹이는 아몬드라는 모토를 썼는데요. 이 아몬드라는 책은 이 무표정한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인데 굉장히 아주 매력이 있고 유혹하는 그런 글 스타일을 갖고 또 이 주인공, 독특한 캐릭터, 주인공의 캐릭터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을 끄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소설이 진행되는 속도감이 빠릅니다. 그래서 속도감이 넘치는 전개로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고통과 공감의 능력을 깨우치게 할 그런 아주 큰 힘을 가진 소설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알렉시티미아라는 병인데, 즉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 처음 보고된 정서적 장애입니다. 어렸을 때 아동기에 감정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정서 발달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하거나 혹은 큰 사고로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 혹은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편도체는 이 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이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감정 중에서도 특히 무서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 다만 공포, 불안감 등과 관련된 편도체의 일부는 후천적인 훈련으로 태어난 이후에 훈련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소설은 사실에 근거하되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알렉시티미아를 묘사하였다. 업둥이도 알렉시티미아라는 질병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겐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그 누군가도 그것을 가졌다.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끝이 비극일지 희극일지를 여기서 말할 생각은 없다. 첫째, 결론을 말하는 순간 모든 이야기는 시시해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의미에서 둘째, 그렇게 해야 당신을 이 이야기에 동행시킬 가능성이 조금은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변명을 하자면 사실 어떤 이야기가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당신도 나도 누구도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다. 궁금한가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러면은 다음 편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좀 당당하죠? 한번 프롤로그만 오늘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흔한 토크쇼 형식으로 여러 출연자가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남자 연예인이 코미디언 김숙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굴이 남자같이 생겼어? 그는 평소에도 속물적이거나 무례한 질문을 막 던짐으로써 출연자들을 당황케 하는 게 특기였다. 이럴 때 보통은 그냥 웃고 넘기거나 자신의 외모를 더 희화화하며 맞장구 치는데 김숙은 그러지 않았다. 속물적인 것은 세속적이고 돈만 밝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보통 교양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남자가 김숙이라는 여자 코미디언한테 남자처럼 생겼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김숙이라는 코미디언은 말한 사람을 지그시 쳐다본 뒤 상처 주네? 하고 짧게 한마디 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건조한 말투였다. 그러자 상대가 농담이라며 사과했고 김숙도 미소 지으며 곧바로 괜찮아요? 하고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화제가 전환되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여자들은 일상에서 얼평, 얼굴평가, 몸평, 몸매평가에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더욱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의 대립구도를 자주 활용한다. 외모가 아름다워서 칭찬받는 여성,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외모로 남성들에게 놀림을 받는 여성의 구도다. 여성들은 몸매가 항아리라거나 가슴이 작다거나 못생겼다는 등의 놀림을 받으면 한술 더 뜨면서 함께 웃곤 한다. 혹시라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면은 아이 농담일 뿐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냐? 며 아주 프로 불편러 취급을 받기 십상이라 대부분은 그저 참는 쪽을 택한다. 항상 불평불만을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프로 불편러라고 은어입니다.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 어느 순간 불만을 털어놓으면 상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걸 네가 싫어하는 줄 몰랐는데? 진작 말하지 그랬어? 황당하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한국의 현실입니다.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일수록 권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우리 문화에서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상처받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가는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렵고, 그러니까 불편함을 막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핀잔만 주죠. 왜 불편했는가 그런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두렵고 군대식 문화에 익숙한 남성에 비해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다거나 사회성이 떨어진다 같은 평가를 받게 될까봐 속마음을 숨긴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곱씹는 것이다. 그 불만을, 불쾌함을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하면서 혼자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곱씹다 보면 결론은 늘 나의 문제로 수렴된다. 나의 문제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을 거야. 그 사람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닐까 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사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나치게 예민한 나만 남는다. 그렇다고 강하게 불쾌함을 표현하면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기 쉽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저 지금 너무 불쾌하네요. 이와 같은 표현은 명확하긴 하지만 웬만한 강한 심장이 아니고서야 시도하기 어렵다. 한국 정서상 연장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상사에게는 윗사람에게는 그런 표현을 더더욱 하기 힘들다.
어릴 때 나는 감정 표현의 적절한 농도를 몰라서 관계에서 자주 실패했다. 그런 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논쟁 끝에, 말다툼 끝에 상대를 비난하는 말하기의 길, 그런 방향으로 빠지거나 분에 못 이겨,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화를 내며 엉엉 울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참고 참다 그냥 관계 자체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항상 궁금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단호하면서도 센스 있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김숙의 앞에서 말한 여자 코미디언 김숙의 상처 주네 라는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던 건 그래서였다.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사실 그 자체인 이 말은 상대를 구석으로 몰지 않고서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전달했다. 상대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상처 준 사람이 되었고 김숙은 깔끔히 사과받고 넘김으로써 쿨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숙에게 사과한 상대는 그동안 전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제지받지 못한 행동에 한번 제동이 걸림으로써 멈춰지게 됨으로써 이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알게 되는 자각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건 사실 그의 인생에서도 다행인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면 반복하기 마련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타인에게 제지당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갑질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갑질이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혹은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일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 아주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숙이 가모장, 가장이 보통 아버지를 가장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어머니, 가모장이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먹여 살리는 가정이죠. 그런 캐릭터를 내세우며 오히려 남자는 조신해야죠. 술은 남자가 따라야죠. 같은 반사화법을 쓰는 것도 흥미로웠다. 이거는 남자들이 보통 여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는 옷도 뭐 단정하게 입고 항상 조신하게 몸을 잘 감추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또 남자가 마시는 술은 여자가 따라주는 게 맛있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김숙은 반대로 그걸 남자한테 적용을 했습니다. 반대로 쓰는 화법을 쓰는 것도 흥미로웠다. 그가 TVN의 SNL 코리아에서 한 대사도 같은 맥락이었다. 상사가 왜 이렇게 예민해? 생리 중이야? 라고 하자 반사화법을 써서 그럼 부장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오늘 몽정하셨어요? 하고 맞받아 쳤다. 생리 몽정은 다 성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월마다 임신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몸의 반응이죠. 그리고 남자도 몽정이라고 해서 꿈몽입니다. 꿈 속에서 그런 성행위를 상상하면서 정액이 나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숙은 기존 속담을 또 패러디해서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패가 망신한다 같은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가 커갖고서 집 밖으로 나가면은 그 집은 망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또 패러디해서 이런 비틀기를 통해 사람들은 웃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간 별 생각 없이 듣고 써온 말이 얼마나 편견에 찌들고 아주 오래돼서 막 딱지가 생기면서 달라붙고 냄새가 빠지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편견에 찌들고 폭력적인 것이었는가를. 김숙뿐 아니라 방송인 이효리에게서도 매력적인 화법을 보았다. 이효리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가수 아이돌 가수 핑클로 활동하던 당시에 춤과 노래를 보여달라고 했다.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 같았고 방송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자 뭐 그런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 같았고 상당히 집요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집착하면서 이효리는 그런 그에게 옛날 스타일의 진행을 아직도 하시네요 라며 웃은 후 요즘 사람들은 핑클 노래 잘 몰라요 하고 덧붙여 자연스럽게 그 요구를 비껴갔다. 진행자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라 그렇다고 다른 출연자들도 호응해줬고 이효리는 이 틈을 타 여유롭게 화제를 돌렸다. 유머러스하면서도 노련미가 보이는 그런 대응이었다. 유머러스 웃음을 주면서도 아주 나이가 경험도 많고 그래서 노련하게 능숙하게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와 상황은 비슷하지만 대처한 방식이 다른 예도 있다. 한 유명 걸그룹은 예능에 출연해 애교를 보여달라는 남성 진행자들의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멤버들은 애교를 보여주기 싫다며 눈물을 터뜨렸다. 아마 오랫동안 그런 요구에 시달렸으리라. 막 가는 곳마다 이 여자 가수들에겐 남자들이 요구를 했나 봅니다. 멤버들이 갑자기 울자 방송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해당 걸그룹은 프로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오해를 샀다. 그들이 받았을 스트레스가 이해되면서도 조금 더 노련하게 대응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 모습에서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쓰였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사람마다 관계마다 심리적 거리가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갑자기 선을 훅 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감정의 동요 없이 금 밟으셨어요? 선을 밟았어요? 하고 알려줄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이 책에서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다만 그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연습이 좀 필요하다. 나는 20대를 거치면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 대해 참기만 하면 스스로 무기력해진다라는 걸 알았다.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걸 방해하는 외부 소음에는 여유롭게 소거 버튼을 누르고 싶었다.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듯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우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연습을 계속했고 그 결과로 이제 나는 매일 밤 누군가가 준 상처를 곱씹고 자책하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화내거나 울지 않고도 나의 입장을 관철하는 방법이 있다. 이 책에는 내가 시도한 훈련법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과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담았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기죽지 말자. 웃으면서 우아하게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이 책이 무례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찾고 싶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네, 오늘 프롤로그까지 읽었습니다. 실제 책 읽기 모임인 13일부터는 아몬드 책 소설과 이 책의 본문 내용을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그냥 조신하게 살림하는 남자를 원한다. 어디 아침부터 남자가 이상했어? 네, 밖에 나가면 다 인상 쓰는 남자는 이러래요. 근데 집구석에 들어왔는데 남자가 또 인상을 쓰고 있어. 그 말이 됩니까? 안에 있는 남자라도 조금 웃어줘야지. 너무 시끄럽다. 어? 조용히 해라. 좀 조용히 해라. 남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해당당실한다는 얘기가 있다. 진짜 아빠 같아요. 남자 목소리가 너무 크다. 어?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넣지 말라야 돼. 알아 몰라. 그런 말이냐? 그럼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집안이 폐가망신한다는 얘기가 있어. 어디 남자가 목소리를 크게 해, 진짜. 남자가 이제 조신하게 살림을 좀 해야지. 앞으로 목티 입고 다녀. 아니 너무 야하잖아. 그럼 남자가 조신하게 옷을 입고.